네, 안녕하세요. 옥프로 부동산의 다우나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실전에 상업용 부동산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분양권 전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매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또 생활 숙박시설도 있고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이제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는 주택하고 다른 것은 부가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거래한 사례를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피스텔 분양권을 하나 매수하고 싶다. 그럼 이제는 처음부터 막막하신 분들이 있어서 아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분양권을 검색하고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컴퓨터를 켜셔서 네이버 부동산 오피스텔 분양권이라고 누르시면은 이 지도에 오피스텔 분양권 해당되는 단지들만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관심 있어 하는 단지들을 보셔도 되고, 우선 처음에 하실 때에는 어떤 물건이 좋고 어떤 물건이 나쁜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맨 처음에는 네이버 부동산을 매일같이 검색을 하시면서 오피스텔 분양권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어떤 게 있는지 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단지를 한 번씩 다 눌러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단지 정보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매물들이 나옵니다. 단지 정보를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져 있는데요. 단지 정보를 누르면 이 단지가 뭐 몇 세대인지, 해당 층이 몇 층이나 있는지, 매물이 전체적으로 이런 면적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걸 본인이 직접 클릭을 하셔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냥 단지를 누르셔서 쭉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이게 부동산에서 해당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매물들을 광고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직접 클릭을 하고 보시면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이렇게 보여요. 그럼 처음에는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럼 물건에 대한 분양권 매물에 대한 설명들이 써 있습니다. 뭐 방은 몇 개인지, 방이 2개고 이건 욕실이 하나고, 뭐 프리미엄 우리가 쉽게 피가 얼마 붙었다라고 했을 때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요게 용도가 업무용인지, 보통 오피스텔은 전부 다 업무용으로 표시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뭐 복층인지, 관리비는 당연히 이제 분양권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뭐 향은 어떤지, 계단은 어떤지 이런 전반적인 이 매물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세대수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걸 쭉 보시다가 와 이게 보시다가 여기 뭐 P-2500, P2500 이런 게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클릭을 하셔서 하단에 내려가면은 해당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에 직접 전화하셔서 처음에는 설명을 들으시고 한 군데에서만 설명을 듣지 마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매물을 수없이 검색을 하시면서 여러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모두 다 부동산이 전부 다 설명 방법이 다르거든요. 여러 군데 전화하셔서 설명을 들어야만 어떤 것이구나라는 걸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내용이 일반적인 매매하고는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선은 내가 마음에 드는 단지를 고르셔서 부동산에 전화를 하셨으면은 뭐 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쭉 매물을 보시다 보면은 내 자금 대비 이걸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마음에 드시는 단지가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매수 결정을 하시겠죠. 이거 사봐야겠구나 결정을 하시면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던 아니면 요즘에 네이버 부동산은 뭐 직거래로도 매물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하고 매매 계약을 진행한 다음에는 시행사나 시공사와 함께 명의 변경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을 승계를 합니다. 이것이 전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한 전 과정이 4단계가 끝이에요. 세부 내용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실제 하는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개념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시행사나 시공사 이 분양계약서의 계약의 주체, 시행사랑 시공사가 주체자가 되고요. 이 시행사, 시공사하고 처음에 분양을 받은 자, 수분양자 분하고 이 분양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최초의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계약 관계죠. 그리고 이 수분양자는 시공사의 선분양으로 분양을 받은 단지 같은 경우 지난 회에 설명드렸다시피 계약금 10%는 본인 돈으로 내지만 나머지 돈은 중도금 대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셔서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해당 은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은행과 함께 대출 계약을 맺은 상태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시행사에 공사비로 납부한 상태로 최초의 시행사,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은행 이 세 개가 계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 시공사도 은행하고 관련이 있죠. 처음에 그 첫 회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수분양자는 개인의 그 신용이나 소득 상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PF 대출이라는 거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은행에다가 이거 내가 이 사람이 분양을 받고 대출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이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 시행사가 내가 연대보증을 설 테니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PF 대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행은 시행사의 사업성도 보고 이 수분양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보시고서 대출을 일으켜서 이렇게 3자 간의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매물인 경우에 아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검색하던 그 전매 매수자가 나타나고 이 매수자는 이 분양계약서를 매수하겠다라고 나타나죠. 보통은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매수자가 전화를 하고 어떠한 매물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드려요. 보통 부동산에서 분양권 전매,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매 매수자와 이 네 사자 간의 계약 구도입니다. 이 계약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 다 별개의 계약이에요. 시행사하고 분양자하고 계약. 시행사하고 중도금 은행과의 계약과 이 계약들은 모두 다 각각 별개의 계약이지만 이 모든 계약들이 하나라도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이 전매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함께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해당 부동산 공인중개사님께서 알아보시거나 직접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셔서 내가 시공사하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은행하고도 내가 대출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전매 계약할 수 있는 매물인지를 모두 세 개의 계약권의 가능성을 거래 전에 모두 확인하시고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서 이 네이버 부동산을 봤는데 마이너스 2,500만 원짜리가 있네요.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전화를 하시면은 부동산에서는 소유주분과 통화를 하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한 후에 그 전에 미리 확인을 하셨겠지만 그리고 이제 계약 전에 사항을 모두 다 확인하시고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 계약을 할 때 이제 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는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사실은 급하게 급매라고 해서 바로 계약금을 집어넣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이 분양 계약을 해도 되는지 꼭 확인할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분양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최초 분양가는 당연히 분양계약서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거래 계약금 넣기 전에 분양계약서 사본 그 사진으로 찍혀져 있는 거에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공인중개사님이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본 매물의 분양가가 이것이 맞는지, 내가 5억짜리를 산 것이 맞는지 그 금액을 확인을 하시고 이 분양권에 옵션 사항이 다른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있으면 옵션 계약서도 함께 받아보셔야 되고 소유자 확인을 하시는 거는 지금 계약을 진행하려는 사람의 신분증을 아마 확인을 시켜 주실 거예요. 개인정보를 가졌지만은 그 분양권 계약서의 소유자와 신분증 현재 분양 계약서를 팔려고 하는 사람의 신분증 확인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이 분양 계약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실제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계약을 진행하시는 공인중개사님 분들은 다 확인을 하신 상태일 거예요. 중도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물건인지, 중도금을 대출로서 시행사에 납부를 한 상태인 건지, 아니면 여유금이 있으신 분들은 중도금을 다 이제 잔압했다라고 해서 다 납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출로서 낸 것이 아니고 실질로 자기 돈으로 납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래 방법이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중도금이 진행 상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출도 실행을 안 하고 잔압도 안 한 상태로 안 낸 상태다. 그러면 이제 연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체 이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도금이 진행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후불이자로 진행된 매물인지 아니면 무이자인 건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불이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잔금을 치르실 때의 금액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 내 현 상황에서 그 일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물건을 잔금까지 모두 다 치를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계산이 되신 상태로 분양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 분양가 계약, 전매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에는 이 후불이자도 매우 중요해요. 뭐 어떤 거는 후불이자만 5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양권 자체가 권리 제약 사유가 발생되어 있지 않는지. 권리 제약 사유라는 거는 저희가 그 분양권을 가진 소유자가 어떤 금전적인 다른 문제로 인해서 분양권이 압류 중인 분양권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예 거래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소송 중이거나 요즘에 수부양자분들께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소송 중이거나 아니면 압류 중이거나 뭐 이런 분양권을 팔 수 없는 상태의 물건인지를 분양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고,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중개사님께서 모두 다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또 한 번 더 언급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분양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실물을 가져왔고 개인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뭐 어디서 뭐 그 현대에서 분양한 분양계약서를 하나를 가지고 왔고요. 분양계약서가 이렇게 생겼구나. 분양을 또 안 받아보신 분들은 분양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모르기 때문에 보시면 분양계약서 뭐 전용면적, 뭐 공용면적, 공급면적 이런 면적들이 또 써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계약할 때에 얼마를 낸 상태인지. 요거는 이제 5억 7,800짜리에 계약 시 10% 5,780만 원을 지금 수분양자가 낸 상태죠. 계약 시 10%낸 상태고, 현재는 중도금 1차, 2차, 3차부터 6차까지 계약금의 그 전체 분양가의 10% 5,780만 원씩 6번 나눠서 지급이 된 상태죠. 지급한 날짜도 써 있어요. 22년도 1월, 23년도 이렇게 요 날짜에 맞춰서 중도금 대출 은행에 대출을 일으키셔서 시행사에 납부된 상태예요. 예. 요 날짜별로.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이제 24년 12월이니까 24년 9월 20일까지 6차까지 모두 다 실행된 상태예요. 그럼 이게 매우 중요하죠. 계약금 10%와 중도금 6회차를 분양권의 소유자가 모두 시행사에 납부한 상태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는 어디까지 거래를 하느냐.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계약금 10%와 중도금 6회차까지 총 70%를 거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양가의 70% 매도자가 낸 상태에 납입된 그 금액을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분양계약서에는 공급받는 자, 수분양자분의 뭐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런 인적 정보가 써 있고요. 그래서 이 성명 부분 아까 신분증하고 대조해서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라 하셨고, 뭐 시행사나 시공사나 이런 이름들이 뭐 적혀져 있는데 뭐 딱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분양권 전매 계약을 모두 안전하게 진행을 하시면 이 권리 의무 승계 명의 변경 현황란에 매수하신 분의 양수인 이름란에 적히게 됩니다. 이제 사신 날짜 써 있고, 이거는 이제 매도한 사람 양도인의 이름이 써 있고, 분양권 수분양자분의 인적사항이 쭉 써 있고, 내가 샀다 그럼 이제 제 인적사항이 쭉 써 있고, 시행사 시공사 도장, 내 도장, 그리고 또 이제 양도인의 도장, 이렇게 모든 도장들이 다 찍히면 분양권의 명의가 변경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분양계약서도 있고, 별도로 옵션이 있으면은 옵션 계약서를 확인을 하시면, 여기는 지금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 한 개가 뭐 거실, 주방, 침실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에어컨이 847만 원짜리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납부 상태는 어떠냐면 지금 계약 시 84만 7천 원 냈고요. 중도금으로 84만 7천 원. 총 20% 옵션이 납부된 상태네요. 그럼 이제 매도자가 옵션을 20% 낸 상태고, 나중에 이것을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은 나머지 잔금 치를 때 20%는 매도인 간 서로 매도와 매수 간에 주로 주고 받으시는 거고,
남은 80%는 시행사에 납부하시면서 잔금을 치르시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여기 주소, 성명, 주민번호 이렇게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문제 없는 물건이고 분양권이 문제가 없고 거래 방식에도 문제가 없으면은 부동산을 통하시거나 직거래를 통해서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양식은 정해진 바는 없고요. 뭐 종이에 써도 매매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뭐 일부 이제 협회에서 제공한 양식에는 면적 쓰게 되어 있고 다 분양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분양 금액은 옵션이랑 원래 분양가, 그래서 총 이 물건의 총 금액이 분양 금액이 되는 것이고 납부한 금액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납부된 상태의 분양 계약서였죠. 그래서 사실은 납부한 금액은 분양권의 이제 70% 그리고 옵션에 20% 납부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금액이 여기 적혀져 있는 거예요. 납부할 금액은 내가 이 전체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빼면은 앞으로 내가 내야 될 금액, 이건 이제 잔금 때 내는 거죠. 2억 3,797만 6천 원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은 얼마에 파는 물건이었냐? 이것은 이제 3천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3,400만 4천 원.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뭐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분양권에 P가 붙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P는 뭐죠? 이러면 이제 분양 금액에서 분양 금액보다 지금 더 싸졌다. 그렇게 해서 5억 8,647만 원인데 최초의 가격이 거기서 마이너스 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는 얼마에 사느냐? 5억 8,647만 원 자리를 5억 5,345만 6천 원에 매수하는 횡재를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 가격을 내가 내면 사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시행사에서 최초의 분양받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난 이 매매 금액이 쓰여져 있는 것이고 매도자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도자하고는 납부된 금액을 어떻게 낼 것이냐라는 걸 거래를 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정산지불금인데 아까 70%, 20% 납부됐었죠? 그러면 그 금액을 어떻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돈을 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정산지불금이 되겠어요.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하면 되죠? 나중에 잔금을 치르실 때 시행사에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최종 잔금 때까지 이 분양권을 들고 가신 분이 나머지 납부해야 될 금액은 시행사에 납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융자금 여기는 2억 8,900만 원이네요.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매수인이 매도인이 대출을 일으켜서 시행사에 납부한 그 대출금을 그대로 매수인이 승계했다. 융자금은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서로 주고받은 돈으로 표시가 되면은 매도인 물건을 파는 사람은 중도금을 시행사에 현금으로 납부된 상태인 거고 그러면 현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매수인이 매도자한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90% 이상, 99% 이상은 중도금은 다 대출로 실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대출금을 승계를 해요. 은행하고. 그리고 이제는 매도 매수 간에 뭐 계약금을 주고받았으면 계약금이 쓰여지는 거고 뭐 중도금도 넣었으면 중도금 쓰는 거고 이건 아무것도 안 넣어도 계약은 성사가 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약금 100만 원을 넣네요. 그리고 그러면 정산지불금에서 요 융자금은 대출로 승계할 거고 계약금은 100만 원 넣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잔금 때 서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은 언제 하느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분양자와 시행사 시공사와의 계약과 중도금 대출 계약 3개가 모두 별개의 계약이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계약도 모두 별개의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매도와 매수 간의 계약이지만 요 잔금은 통상 시행사하고의 계약, 그 분양권 명의 변경이 진행되는 그 계약서를 쓰는 그날에 서로 돈을 주고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행사하고의 계약서도 완벽하게 체결이 되는 걸 확인하고 잔금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서로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매도인, 매수인, 뭐 중개사가 있으면 중개사의 인적사항을 모두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고 도장도 잘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